자, 사이언스 슬램디 오늘은 로봇과 인공지능 편이고요. 오늘로써 벌써 60회차네요. 60회차 동안 여기 와보신 친구도 있을 테고 처음 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오늘 행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슬램디는 저희 NST 국가과학기술연구원 NST 오늘 여기 연구원인 기초과학연구원 IBS 그다음에 헬로디디 대덕넷이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그다음에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연합회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친구들 각각 버스 타고 이제 각자 노선을 따라서 오셨을 텐데 오늘 재밌게 즐기시고 끝나고 가실 때도 안내 잘 받아서 저희 움직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2018년부터 했어요. 횟수로는 올해가 이제 2024년이니까 횟수로는 이제 7년 차네요. 네, 그렇게 해서 왔는데 저희가 이곳에서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저희 방송국에 가서도 했었고 코로나가 심할 때는 온라인 생중계로도 했었는데 이제 올해와 작년에는 학교를 찾아가면서 했었는데 혹시 우리 학교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을 설득을 하셔가지고 이런 프로그램 초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오늘 이제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오늘 영상 포함해서 유튜브에 다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풀 버전도 있고 박사님별로 편집 버전도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보시면 되고 오늘 거 포함해서 저희 앞에서 했던 모든 회차들의 영상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로봇이 궁금하다. 그럼 로봇으로 검색하시면 로봇 주제로 발표하셨던 분들이 쫙 나오고 뭐 우주가 궁금하다 그럼 우주로 검색하시면은 우주 발표자분들이 쫙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검색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 이렇게 조금 동향도 같이 알려드리는데 관련한 소식들을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봇, AI,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이런 쪽으로 저희가 3개 정도를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각각 발표하시는 분들이 좀 연관성이 있는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국 타이어가 여러분들이 타이어 하면은 그냥 생각나는 게 자동차의 바퀴, 굴러가는 바퀴 또는 뭐 다른 바퀴가 달린 뭐 탱크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바퀴만 생각을 하실 텐데 생각보다 오늘 타이어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실 거고 그렇게 더 과학적인 타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 타이어가 이제 AI 기술을 접목을 해서 만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발표 시간 때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로봇인데 원자력 연구원 학생들이 뭐 로봇 연구원이나 기계 연구원에서는 로봇을 연구할 만한데 왜 원자력 연구원에서 로봇을 연구할까요?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위험한 곳들 재난 현장 또는 뭐 특히 원자력 발전소가 뭐 무너졌다든지 그런 조금 위험한 곳에 가는 로봇들도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진에 저 로봇 이름이 햄스터, 암스트롱, 그 다음에 레피드라고 하는 로봇들이 이제 개발돼서 이 대회에서도 시연을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관련한 소식들 역시 오늘 두 번째 류동석 실장님이 발표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입구 들어오면서 먼저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로봇 강아지. 로봇 강아지는 생각보다 오늘 발표하시는 황동환 교수님 팀 이외에도 세계적으로 연구도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로봇 강아지가 실제 집에서 우리 집에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다 하는 친구 있나요? 네. 나중에는 미래에 가면은 학생들이 로봇 강아지랑 같이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로봇 강아지들이 지금에 있는 강아지들과 좀 어떤 느낌이 다를지 또는 어디까지 진화할지는 이따가 강연 내용 그리고 오늘 끝나면 저희 학생들 로봇 강아지들의 다양한 모습과 사진도 찍고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저희 우송대학교 팀의 황동환 교수 팀의 로봇 강아지 시연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총 발표는 3분, 오늘 특별 회차라 3분이 함께를 하실 예정이고 로봇과 인공지능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3분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실게요. 네, 오늘 발표는 한국 타이어의 김병립 책임연구원님,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류동석 실장님, 그 다음에 우송대학교의 황동화 교수님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이 오늘 되게 많이 왔는데 오늘 축제 날씨도 좋고 축제도 옆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박사님들 그리고 실장님 교수님은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또 준비를 하시고 어떻게 임하시고 계시는지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립 책임연구원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타이어에서 온 김병립 책임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렇게 날도 좋은데 바쁘신 시간 쪼개서 참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타이어 말고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타이어들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로봇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류동석입니다. 네, 오늘 올 때 처음에 한마디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를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요즘에 혹시 챗 GPT 아시는 분? 아는 사람? 인공지능 챗 GPT. 지금 금방 올라오기 전에 챗 GPT한테 막 물어봤어요. 뭐라고 한마디를 해야 되지?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바깥이 활창한 가을날이잖아요. 그래서 가을날은 꿈꾸기가 아주 좋은 계절이니까 오늘 여기 온 친구들이 이렇게 강연을 들으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추천을 해서 그렇게 소감을 전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송대학교에서 AI를 강의하고 있는 황동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이렇게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정말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여러분들한테 걸려 있는 것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는 이제 로봇 강아지 2마리를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로봇 강아지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우리 로봇 강아지하고 같이 기념 촬영도 하고 같이 노는 시간도 마련해 주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과 챗 GPT의 소감을 들어봤는데, 네, 류동석 실장님의 명강의도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분은 잠깐 다시 무대 아래로 모실게요. 네, 저희 오늘 각각 강연은 원래 저희 정규 회차에서는 5분이 10분 동안 발표를 하는데 오늘은 특별 회차라 3분이 각각 15분씩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생들이 특히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그 강의 자료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발표 순서는 이대로 김병립 책임연구원님부터 황동화 교수님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생들 오늘 강의 들으면서 지식과 흥미, 재미 모두 챙겨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끝나고 로봇 강아지와도 사진도 찍고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첫 번째 발표를 바로 이제 준비를 해볼 텐데, 자, 먼저 소개를 드렸지만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이제 기회가 되시면은 한국타이어 그 연구원이 되게 멋있게 생겼어요. 되게 멋있게 생긴 곳이 어디에 있냐면 저기 충남대학교 옆에 죽동에 가면 있거든요. 나중에 견학 기회가 되신다면 보실 수 있을 거고, 오늘 첫 번째 발표는 과연 타이어가 우리가 아는 일반 그냥 저기 바퀴 4개 달린 자동차의 타이어가 아니라 어떤 타이어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걸 위해서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미래의 특별한 타이어에 대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 김병립 책임연구원님의 발표를 큰 박수로 모실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에서 온 김병립 책임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참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타이어 말고 미래를 위한 특별한 타이어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하고 있고 세상에서 제일 빠른 F1 타이어를 개발하고 지금 이제 미래 쪽 타이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래 보시는 것처럼 크게 3가지 타이어, 에어리스, 다방향성, 그리고 우주 타이어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우리 주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부터 알아보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장의 사진이 있는데, 우리 현재 대한민국은 자율주행 차량들이 현재 다양한 평가와 주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 저렇게 전국의 많은 곳에서 지금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타고 온 차량들 대부분은 인간의 의존도가 높은 1단계에서 2단계 차량들이 사용되고 있죠. 이제 다양한 차량 회사들은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낮잠을 자거나 수다를 떨거나 혹은 다른 행동을 하더라도 목적지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달아줄 수 있는 레벨 5 단계까지, 자율주행 단계까지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은 곳에서 자율주행 셔틀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지금 이렇게 자율주행 셔틀들이 실제 주행하거나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니는 차량들에게 있어서 일반 차량과 가장 큰 차이점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차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의존도가 높은 만큼 만약에 바닥에 있는 못이라든지 날카로운 물질로 인해서 타이어가 펑크가 났을 땐 사람이 나가서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는 승객들만 타기 때문에 타이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교체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약점입니다. 따라서 이때 필요한 타이어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에어리스 타이어입니다. 그럼 이제 에어리스 타이어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았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 타이어 사진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타이어는 일반 타이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타이어고 왼쪽에 있는 타이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이유는 차량이 지나 주행 중에 바닥에 못이라든지 날카로운 물질이 관통을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타이어 같은 경우는 관통되면서 공기가 빠져나가게 되지만 왼쪽에 있는 타이어 같은 경우는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고 공기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없이 주행이 가능합니다. 실제 왼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가 HR 세르파라고 현대 로템에서 군용 무인 저속 차량으로 개발 중에 있는 차량인데 이제는 보병을 대체하는 차량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해당 차량에도 이미 에어리스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군용 같은 경우는 특히 극한의 조건, 날카로운 물질이라든지 그다음에 포탄, 피탄 상황 등에서도 타이어가 터지지 않고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에어리스 타이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 나와 있듯이 어느 지역이든 갈 수 있다라는 명칭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실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많은 연구원들이 자율주행 5단계 차량이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에어리스 타이어도 실제 승객용까지 최종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아마 우리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른 행동을 하더라도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에어리스 타이어였고요. 그렇다면 조금만 더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때 필요한 타이어가 다방향성 타이어라는 건데 이 타이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장의 사진이 상당히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는 이 지구에서 발생하는 똑같은 시점에서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이죠. 오른쪽 역시 지구 반대편에서 똑같은 시간에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도심에서 수많은 차량들과 건물들 그리고 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나 열들로 인해 가지고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땅들은 저렇게 사막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실제 5년 만에 저렇게 호수가 사라지는 현상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북극에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 역시 먹을 거를 구할 수가 없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특히 사막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은 실제 넓은 지역을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왼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건물을 길고 높고 좁게 건설을 하고 있어요. 실제 네옴시티라고 해서 건물이 지어지고 있죠. 아마 실제 지어지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구성이 될 텐데 이런 모습에서 구성될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던 차량들이 다니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녹색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행하는 라인들입니다. 근데 저렇게 좁고 높고 한 공간에서는 차량들이 이렇게 넓은 도로를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타이어가 필요하고 이동 수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부터 개발 중에 있는 휠봇이라는 다방향성 구동체 이렇게 360도 구동이 가능한 타이어를 개발하고 있고
이제 빠른 내년 초나 중순쯤에는 실제 타이어가 사람이 탑승하는 타이어가 개발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략 2040년 정도의 미래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먼 미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주 탐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주 탐사라 하면 달, 그 다음에 화성, 태양, 목성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상당히 먼 미래고 꿈만 같고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혹시 여기에 나와 있는 40이란 단어가 어떤 건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말씀해 주세요. 조금 아쉬워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은 1984년도 인류가 처음으로 우주인이 나가서 우주에서 저렇게 떠다녔던 이력이고, 오른쪽의 사진은 올해 실제 일반인들이 우주에서 유영을 했던 사진이에요. 그만큼 걸렸던 시간이 4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일반인들이 이런 우주선을 타고 문을 열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우주를 유영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왜 하필 인류는 지금 지구에서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왜 하필 달이나 우주에 집중을 할까요? 지구 온난화도 있죠. 또 네. 맞아요. 두 분 다 똑같은 정답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지구는 점점 사람은 많아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막화가 진행되니까 우리가 살 땅들이 좁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우주로 나가서 우리가 살 땅들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다행히도 그런 환경들이 점점 발견이 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2008년에 인도에 있는 우주국에서는 달 표면에 물이나 얼음이 존재할 것 같다라고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럼 물은 왜 필요할까요? 이게 달에서 물이 발견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맞아요.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물이 발견되면 이렇게 새로운 물질 발견, 식물 재배, 산소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로켓 연료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달에서 멈추지 않고 달은 단순하게 사람이 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먼 우주로 나갈 수 있는 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의 발견은 상당히 귀중한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물을 발견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우리 인류가 달에 가서 연구를 함에 있어서 열심히 찾아다녀야 되는데 지구처럼 중력이 있어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달 같은 경우는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붕붕 떠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사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실제 탐사 차량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이 1972년도에 나사에서 실제 사용했던 월면 차량인데요. 이렇게 차량을 타고 다양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물이 있거나 다양한 토양 검사들을 하죠. 실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컨셉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 테스트를 해가지고 우주에서 사용하려고 준비 중인 차량들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차량들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엔 또 뭐가 필요한가요? 타이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리고 제가 발표가 끝나면 선물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두 명한테 선물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타이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타이어 모두 일반적인 타이어랑 다르게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그 옆에 어떤 게 다른 것 같아요? 네? 못 들었어요. 맞아요.
계속 앞서 말씀드렸죠. 에어리스 타이어라고. 정답이에요. 그다음에 저 노란색 친구. 아, 색은 죄송해요. 연구원들마다 약간 컨셉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앞에 회색.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게 같은 에어리스 타이어입니다. 또 다른 거 하나 더 있는데 그 뒤에. 예. 구멍은 뚫기 나름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웬만한 폭탄 안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벼워요. 비슷해요. 하나만 그러면 힌트를 드릴게요. 일반적인 타이어는 어떤 걸 씁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그게 아닌 다른 걸 씁니다. 저기 맨 뒤에. 맞아요. 정답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타이어는 고무가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들 타이어들은 대부분이 특수한 금속이나 아니면 특수한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큰 이유는 달이나 환경은 극지방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50도부터 플러스 150도까지 상당히 높고 낮은 온도를 갖고 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고무가 사용되게 되면 고무는 성질이 변하면서 바로 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특수한 금속 소재나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노출되어 있죠. 이거는 더문이라는 영화, 이제 한국타이어에서 후원해서 만든 영화에 나온 타이어인데 물론 이건 고무가 들어간 타이어죠. 하지만 현재 한국타이어에서는 그 달에 사용할 수 있는 타이어를 금속 재질로 해서 이미 만들어 놨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더 크고 그다음에 웅장한 사이즈의 타이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마무리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타이어가 만들어진 시기만 해도 벌써 150년이나 시간이 지났고 점점 말씀드린 미래 도심에서 사용할 타이어나 달에서 사용하는 타이어나 이런 것들 모두 시간들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꿈꿔왔던 것들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한데 실패를 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노력과 실패에서 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네. 첫 번째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네, 타이어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홈 있는 고무 타이어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모양, 그다음에 다양한 소재 등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저희가 혹시 이제 나중에 학생들이 커서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됐을 때는 또 다른 타이어가 변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두 번째 발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유동석 실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텐데 오늘 큰 주제인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 나올 거예요.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기사 중에 원자력연구원에서 디지털 트윈을 이용을 해서 연구 성과를 좀 더 발전시켰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학생들이 이 기술을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 있을 텐데 오늘 로봇과 디지털 트윈 그리고 AI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저희 유동석 실장님 발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두 번째 발표를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뒤에 혹시 이 그림 어떤 그림인지 아는 친구? 아유,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 파란색 티셔츠 입은 친구 이름 스티브. 네, 스티브. 아유, 뭐 여자친구도 있고, 예. 이렇게 다 잘 아는 거 보니까 걱정되네요. 왜냐하면은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학교 갔다 집에 올 때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다 보니까 엄마가 뒤에서 딱 나타나서 등짝을 딱 때리려고 할 때 바로 그때 어떤 말을 하면 조금 살짝 때리실까 회피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마인크래프트와 관련이 있는 디지털 세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은 로봇 디지털 트윈 그리고 AI라고 소개를 했는데 사실 여기 있는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원자력연구원 로봇응용연구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류동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자력연구원 하면 여기 있는 친구들 아마 대전에 대부분 살고 있으니까 대전의 북쪽에 보면 원자력연구원이 있는데 원자력연구원에서 왜 로봇을 개발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 연구원에 들어와서 저희 실험실에 오시면 이렇게 실험실 로비에 보면 다양한 로봇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로봇을 우리는 개발해야 되는 걸까요? 그걸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는 건 뭐죠? 네,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친환경 에너지를 만듭니다. 아주 깨끗하고 클린한 에너지를 만들고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아주 안전한 에너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원전이 어디까지? 프랑스를 꺾고 최근에 체코라는 나라에 수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30조 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저희 나라가 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제 얘기였어요. 그제 얘기에 보면 오른쪽 아래처럼 계약이 보류된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날 보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프랑스를 꺾을 만한 비결이 있었어요. 어떤 비결이 있었죠? 네. 네, 여기 보면 오른쪽에는 지금 일본의 원전 사고가 좀 있었었죠. 물론 제가 거기 있는 연구원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물론 그 발전소 자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죠. 한국의 원전 어떻습니까? 아주 안전한데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보면 원전의 형태가 많이 다른데 우리나라 원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가 동그랗게 이렇게 감싸져 있어서 저 동그란 콘크리트 두께가 얼마나 되냐면 여러분 키보다도 훨씬 커요. 그만큼 두껍게 돼 있어서 심지어 비행기가 저기에 충돌해도 뚫리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원전은 워낙 튼튼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때로는 불안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지진이 크게 나면 어떡하지? 만약에 원자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면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생기면 방사선,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선이 해롭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작업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 뭘 쓰면 좋을까요? 네, 아까 봤던 거. 들어올 때 여러 가지 로봇들 봤었죠. 이 로봇이 만약에 대신해서 이런 사고들을 막아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로봇, 위험한 작업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위성지도 속에 어느 곳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저희는 연구를 해요. 예를 들어서 1번이랑 2번으로 표시된 곳에 사람들은 안전한 곳에 대응센터만 만들고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번부터 6번까지의 로봇들을 다양한 로봇들을 투입을 해서 그 문제가 생겼던 불을 끈다든가 아니면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막는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를 연구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을 하면 너무 기술적인 건 어려울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요 그림은 그거네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방사선이 아까 눈에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방사선이 많은지 적은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왼쪽 아래에 보면 혹시 3번 어떤 형태의 로봇인지 아는 사람? 예, 지금 많이들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드론. 맞습니다. 드론이고 드론을 빨리 하늘에 띄워서 주변을 빨리 탐색을 해서 방사선 센서를 가지고 어디가 저렇게 빨간색처럼 방사선이 많은지 아니면 초록색처럼 방사선이 적은지 방사선 매핑이라고 하는데 방사선 지도를 그립니다. 지도를 그린 다음에 빨간 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초록색 지역에서 사람들은 작업하고 빨간색 지역에는 오른쪽에 보이는 다양한 로봇을 투입해서 대처를 할 거예요. 동영상을 하나 볼까요? 예, 여기 보면 다양한 우리가 훈련을 하는데 그 중에 훈련 중에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임시로
자, 이제 로봇 하나를 투입합니다. 여기 보면 지상으로 움직이는 로봇이 있어요. 오늘 훈련 주제는 뭐냐면 화재가 한 군데 나 있는데 화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면 안전한 곳에서 사람들은 모여서 로봇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안전하게 조종하면서 훈련 중이라서 불을 직접 피울 수는 없어서 저렇게 플래카드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드디어 지상으로 움직이던 로봇이 화재 위치를 찾았어요. 그럼 자, 화재 감지했습니다. 로봇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로봇을 투입합니다. 불을 끄기 위해서 또 다른 로봇을 투입해서 보면 로봇의 오른팔에 뭐가 장착돼 있죠? 예. 원래 불을 끄러 갈 때도 소방대원들이 저 호스를 잡고 불을 끌 텐데 만약에 방사선이 많이 퍼져 있다면 불을 끄는 소방대원들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방대원을 대신해서 지금 로봇이 가서 지금 이제 물을 뿌리게 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을 뿌릴 때 그 물을 뿌리는 그 호수가 반발력이 엄청 심해요. 우리 어린이들이 만약에 저 호수를 잡으면 물을 쏠 때 뒤로 이렇게 완전히 밀려나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로봇은 한 팔이 100kg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유압으로 작동하는 강한 팔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방화수를 살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불을 끈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안쪽에 혹시 피해자들이 있는 건 아닌가? 불은 잘 꺼졌나? 그 안에 혹시 다친 사람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 또 다른 로봇을 투입해서 그 안쪽에 불이 잘 꺼졌는지, 그 다음에 방사선은 또 얼마나 안전하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피해자는 없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3가지 로봇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없더라도 대신해서 로봇을 통해서 안전 작업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영상이었고요. 네, 결국 이렇게 화재 진압이 완료되고 이제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이게 바로 저희 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방제 로봇 3총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암스트롱, 래피드, 티램.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양팔을 가졌던 로봇이 암스트롱이라는 로봇이었고요. 아까 지상 중심으로 움직였던 로봇 기억나죠? 그 로봇이 바로 래피드. 예. 제일 마지막에 투입했던 로봇 뭐였죠? 네, 이 앞쪽에 있었던 티램이라는 로봇. 이렇게 앞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로봇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원자력연구원에서는 국내 최초로 원자력 발전소에 방제 훈련을 투입해서 실제로 이런 훈련들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아래에 보면 사람들은 안전한 곳에서 로봇의 화면만을 보면서 안전하게 위험에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 그냥 제가 건너뛰면 되는 거죠. 올해는 이렇게 최대 규모 훈련을 했던 것, 아까 앞서서 뉴스 기사에 났던 것도 소개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로봇 위험한 작업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한다? 우리는 만든다. 로봇을 만든다. 그래서 원자력연구원에서 이렇게 로봇을 만드는데요. 근데 요즘 우리는 약간 다른 기술에 관심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였냐면 여기 있는 친구들 잘 모를 것 같은데, 예, 바둑을 옛날에는 절대로 컴퓨터가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게 10년 전에. 근데 최근에는 AI,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기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바둑 기사들이 오히려 AI, 인공지능한테 배우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사진 속에 혹시 이 차 무슨 차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테슬라라는 자동차인데 그 안에 보면 이렇게 왼쪽에 보면 어떤 그림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거를 이제 마인드 오브 AI, 인공지능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왼쪽 그림 속에 보면 실제 저 창 너머로는 자동차 운전사가 운전하는 사람이 직접 보고 있는 화면, 앞에 보면은 다른 승용차도 있고 다른 트럭도 있는데 그것들을 인공지능이 잘 인식하고 있는지를 왼쪽 화면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 마음이 편해지죠. 이 자동차가 저렇게 자동차를 잘, 외부에 있는 자동차의 위치도 잘 인식하고 거리도 잘 알고 있으니까 사고는 나지 않겠군.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렇게 실제 화면, 실제 상황과 가상의 상황들을 이렇게 잘 겹쳐서 일치시켜서 나타나는 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디지털 트윈을 로봇을 개발하는 데도 활용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거는 가상의 화면이고 가상의 공간이고 동영상 혹시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여기 보면 아까 그 로봇을 개발할 때 실제로 시험하는 거는 때로는 너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컴퓨터 하나만 켜놓고 그 안에서 가상 환경 내에서 로봇의 다양한 동작을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기능들을 개발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아까 들어올 때 봤었던 발이 4개 달린 로봇 강아지가 움직이는 것들을 모사를 하고 그때 로봇 강아지는 어떻게 화면을 보고 있는지 자기는 어느 쪽으로 갈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 영상으로 제가 넘어갈게요. 예. 이것도 영상인데 혹시 틀어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네, 요거는 좀 다른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저희가 뱀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 뱀 로봇을 만들 때 뱀 로봇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이렇게 가상의 공간 속에 뱀 로봇을 한 100대 정도를 만들고, 오른쪽으로 최대한 빨리 가봐 라고 이렇게 하면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지를 이렇게 모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동영상 왼쪽 아래에 있는 걸 잠깐 틀어보면 이렇게 학습을 계속했더니 로봇이 가상환경 속에서 학습을 막 했더니 여기 보면 이렇게 결국 뱀이 자기가 이렇게 움직이면 잘 갈 수 있겠구나를 가상환경 속에서 디지털 트윈 속에서 학습을 했고요. 이걸 실제로 이렇게 로봇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로봇으로 만들어 보고 이 로봇을 동작시키면 되겠다. 뱀 로봇은 어떨 때 유용하냐면 아주 좁은 틈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아주 멀리 빠르게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로봇을 협동한다고 했잖아요. 자, 아까 드론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로봇이 하늘을 보면서 나를 좀 멀리 데려다 줘 하고 누구를 기다립니다. 자, 누가 오고 있죠? 드론이 오니까 나를 데려다 줄래 하고 몸을 이렇게 등을 구부려서 등을 구부리고 있을 때 드론이 로봇 뱀을 현장에다 가까이에 놔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까 학습한 것처럼 로봇이 구불구불 움직이고 좁은 틈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서 재난 현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혹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것은 없는지 심지어 이렇게 기둥도 올라갈 수가 있는 이런 다양한 로봇들을 개발할 때 실제 로봇을 그 프로그램을 직접 짜는 것보다 아까 그렇게 가상환경 속에서 다양한 모션들을 실제로 학습을 해서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로봇의 동작들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미래는 다가온다. 그래서 이건 20년 전에 박사님이 공부할 때 비슷한 로봇들을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지금 보면 허리에다 뭘 차고 있죠. 그 허리에 차고 있는 걸 움직이면 오른쪽에 있는 로봇이 같이 따라 움직이는 원격 로봇을 개발했어요. 재난용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 아까 우리 친구들이 마인크래프트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이 영화 보신 친구 있어요? My dad picked that name because it sounded like a superhero's alter ego, like Peter Parker. or 레디 Bruce Banner.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어로 된 제목이라 너무 어렵다. Hung on to. 그 영어 속에 보면 And 여기 이 I ended up 친구가 결국은 세상을 구하는 친구입니다. sitting 그 in 친구가 like any corner of nowhere. 게임의 세계, 미래의 세계는 어쩌면 가상환경, 게임과 같은 세계와 실제의 세계가 혼용될지도 몰라요. 그게 바로 디지털 트윈의 세계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친구가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머리에다 뭘 찼죠? 보통 이제 HMD라고 하는데 어떤 큰 안경 같은 걸 쓰니까 가상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죠. 그 안에서 다양한 게임을 하면서 실제와 게임의 세계를 오가는 그런 영화였고요. 이 영화 속에 보면 실제로 마인크래프트의 아까 스티브도 등장하고 그다음에 여기 친구가 결국은 게임의 세계를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 되면 이 영화 한번 보면 아주 재밌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얘기는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친구들 아까 처음에 마인크래프트 게임하다가 엄마가 이제 그만 끄고 공부해야지라고 얘기할 때 가상의 세계 속에서는 디지털 트윈 속에서는 내가 가볼 수 없는 곳
그 다음에 내가 해볼 수 없는 일들까지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세계잖아요. 그래서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로봇을 개발할 때도 로봇이 절벽 위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져버리고 크게 부서지겠죠. 그래서 처음에 기능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가상환경 속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잘 개발된 기능을 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도 마인크래프트 너무 오래 하지는 말고 그 안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나중에는 그런 꿈들을 키워서 실제로 디지털 트윈, 게임의 세계 그리고 로봇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개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나온 레디 플레이어 원은 저도 되게 재밌게 본 영화이고 그 소설책도 있어요. 나중에 학생들이 조금 더 크면은 영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원자력연구원의 다양한 로봇들 그 저희 이제 레피드 암스트롱 그다음에 햄스터 이름도 알아갔는데 다른 로봇들도 계속해서 개발 중이니까 저희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자 마지막 발표는 이미 무대 위로 올라와 있는데 오늘 이따가는 이제 잔디밭에서 같이 놀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마지막 발표는 저희 황동화 교수님의 이 로봇이 시각장애인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발표 큰 박수로 모실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우송대학교에서 AI하고 로봇을 가르치고 있는 황동하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인사하려고 이렇게 로봇 강아지를 같이 데리고 올라왔는데 우리 친구들 로봇 신기하죠? 예. 근데 얘한테 한번 점프 한번 해보라고 얘기해 볼게요. 자, 야. 아유 훌륭하죠. 예. 아유 잘했어. 이번엔 하트 한번 그려보라고 그럴까? 하트? 하트. 아이 그거 하트 아니지. 그건 하이지. 하트. 영어가 잘 안 됐나 봐.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자, 우리 로봇이 어때요? 말을 굉장히 잘 듣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지금 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옆에서 우리 다른 선생님이 숨어가지고 야 하트 그려 그러면 하트 그리고 점프해 그러면 점프하고 그러고 있어요. 로봇은 사람이 조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로봇은. 앉아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해봐. 앉아 해봐. 말을 안 듣네. 말을 안 들어. 다시 한번. 자, 우리 선생님 한번 얘 한번 앉혀보세요. 앉혀보세요. 자, 앉아. 오케이. 자, 지금처럼 로봇은 사람이 이렇게 선생님이 옆에서 숨어가지고 조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얘네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건전지도 필요해.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생각해가지고 지금 내가 사람들이 앉아 그러니까 앉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 그렇지, 인공지능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로봇은 반드시 인공지능이 있어야만이 저 혼자 활동할 수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들어간 로봇은 자율적으로 생각해서 주변 상황을 판단해서 뭔가 인간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어. 그지?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얘기할 거는 뭘 할 거냐면 우리 학교에서 연구한 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그래. 자, 로봇 가지고 로봇이 보면은 아까 우주에서도 쓰이고 또 위험한 현장에서도 쓰이고 또 요새는 막 전쟁터에서 쓰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좀 더 사람들한테 이롭게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다가 시각장애인. 자, 앞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누굴 데리고 다녀요? 안내견을 데리고 다니죠. 그래서 안내견을 로봇 강아지가 대신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가이드독. AI가 뭐죠? AI가 인공지능이에요. AI가 인공지능. 가이드독은 안내견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6명이 이것을 연구를 했어요. 이렇게 예쁘게 잘생긴 우리 박휘도 팀장부터 유연우 팀원까지 이렇게 6명이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또
그 중에 우리 두 분 선생님이 또 같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시각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약 2023년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4만 8천 명 정도의 시각장애인이 있다고 그래요.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 안내견,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보면 이렇게 안내견 따라다니잖아요. 그거는 몇 마리 정도가 활동하고 있냐면 약 70마리 정도밖에는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24만 8천 명 빼기 70 그러면 몇이에요? 많다죠, 아직도.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이 저러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시각장애인들한테 뭐가 제일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뭘 하고 싶을까요, 시각장애인들은? 눈이 안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면 뭘 하고 싶을까? 산책하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산책. 그냥 산책해보고 싶다. 처음 가는 장소 이런 데를 산책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데리고 지하철을 타던 식당을 가던 이렇게 해도 자 보면은 이렇게 식당에서는 거부를 합니다. 강아지가 너무 커서 무섭다. 또 강아지가 안에 들어와서 큰 소리로 짖을 수도 있다. 또 강아지가 안에 들어와서 또 뭐 오줌을 쌀 수도 있고, 그렇죠? 강아지기 때문에 다 통제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부하는 데들이 너무 많아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70마리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식당이나 이런 공공장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로봇 강아지에다가 등에다가 이렇게 컴퓨터도 얹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얹어가지고 안내견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 안내견하고 그 다음에 이 로봇 강아지하고 어떤 점이 차이가 있을까 보면, 자, 안내견은 어때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강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뭘 해줘야 될까? 안내견들한테 밥을 줘야 되고 또 뭘 해줄까? 뭐? 우리 친구 가운데 치료도 해줘야 돼. 아프면 치료도 해줘야 되고 또 뭐 해줘야 돼? 우리 노랑 옷 입은 학생 목욕해줘야 되고, 네, 또 여기는 그렇지, 똥 쌀 때 치워야 되고. 그런데 로봇 안내견은 있잖아. 로봇 안내견 목욕을 누가 시키면 좋을까? 목욕 안내견을 목욕시켜줘야지. 목욕시켜줘야지. 누가 해주면 좋을까? 그래. 주인이 해줘야 되는데 로봇 안내견의 주인은 누구야? 시각장애인이잖아. 앞이 안 보이시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씻기면 안 돼.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반드시 주인이 씻겨야 돼. 시각장애인인데 강아지를 씻겨야 돼요. 또 밥도 줘야 돼. 그런 것들을 누가 해야 되냐면 다른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인이 해줘야 된다.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더군다나 로봇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수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수명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오랫동안 같이 지낼 수도 없어요. 그런 점들이 있어요. 반면에 로봇으로 만약에 만들면 뭘 해주면 될까요? 이 강아지한테 뭘 해주면? 그래, 전기. 전기가 밥이잖아요, 그죠? 얘는 목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목욕 안 해요. 그리고 얘는 아까 안내견은 살아있는 강아지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떤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인하고만 인터랙션, 교류를 해야 되는데 로봇 강아지는 생각이 없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씻겨줘도 되고, 씻겨주는 게 뭐겠어요? 로봇은 정비해 주는 거겠죠. 정비해 주는 거. 밥 먹는 것도 얘가 돌아다니다가 전기가 떨어질 때쯤 되면, 배터리가 떨어질 때쯤 되면 알아서 가서 충전도 하겠죠. 그래서 그만큼 이게 손이 안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로봇 안내견 같은 경우는 지금 70마리밖에 활동을 못 하고 있는데 그만큼 안내견을 훈련시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반면에 로봇 강아지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로봇 강아지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봇 안내견이 이 활동을 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한 3가지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는 대화 기능이에요. 대화 기능. 여러분들 챗GPT 가지고 음성으로 대화해 봤나요? 재밌죠? 재미있죠. 자, 그런 식으로 AI로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로봇 강아지한테 앉아 그러면 앉고 날 따라와 그러면 따라오고, 예를 들어서 나하고 같이 여기 앞에 편의점에 가자 그러면 얘가 알아듣고 편의점에 갈 수 있어야 되겠죠. 맞죠? 예, 그래서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게 첫 번째 기술이에요. 그런 기술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챗GPT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구현이 많이 되고 있어요. 자, 저희 3분은 저희 3분은 다시 무대 위로 모셔서 이제 학생들하고 질의응답 간단히 하고 소감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3분 다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분이 함께 해주셨는데 진짜 굉장히 짧게 후딱후딱 지나갈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학생들이 아까 강연을 하면서 중간중간 물어보신 것들도 있겠지만 혹시 듣고 나가지고 궁금한 내용 같은 거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혹시? 네, 손 들면 저희가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내용도 좋고요. 꼭 이거 이외에도 혹시 관련된 연구에 대한 질문이나 혹시 아니면 내가 나중에 로봇 과학자가 되고 싶은데 관련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고요. 역시 친구들이 똑똑해서 한 번에 다 이해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그러면 제가 이제 그래도 좀 마무리 코멘트만 조금 드리면, 학생들 나중에 여기 있는 연구원들이나 대학들은 나중에 견학을 당연히 갈 수도 있는 거고, 저희 질문, 네, 저희 마이크 한번 드릴게요. 그냥 저 그 로봇이 방사능 현장에서 처리한다는데, 이게 그 제가 알기로는 기계 같은 거는 방사능이 취약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커버를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우와, 지금 깜짝 놀랐네요. 어유,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예, 여기 다들 친구들이 수준이 엄청 높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원래 사람도 방사선 환경에 가면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로봇도 방사선이 높은 곳에 가면 고장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방사능이 너무 심해서 방사선이 수치가 너무 높아서 로봇을 그 안에 투입을 했는데 로봇이 고장이 나서 그 로봇을 구조하기 위한 다른 로봇이 들어가고, 그 로봇이 다시 고장이 나서 또 다른 로봇이 구조하러 들어가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우주에 투입하는 로봇이나 아니면 방사선 현장에 투입하는 로봇은 일반적인 반도체와는 다르게 조금 더 방사선에 강한 그런 반도체를 사용해서 더 오래 견딜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은 아까 이제 원자력 발전소도 두꺼운 콘크리트로 막는 것처럼 로봇을 약간 두꺼운 금속으로 차폐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차폐를 통해서 방사선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서 더 강인한 방사선에 더 오래 견딜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방사선, 대표적인 예시로 방사선이 나왔지만 화재 특수한 케이스, 화재 또는 특별한 압력이 높다든지 그런 데 있는 각각의 특성에 맞게끔 인간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스태프분이 먼저 드렸긴 하는데 질문하신 분께는 저희가 그 한국기계연구원에서도 로봇손 키트 모형 키트가 있어서 이건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친구 있을까요? 네, 여기 바로 앞에 친구. 인공지능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분이 답변을 해주시죠? 황동환 교수님이 네. 그냥 간략하게만. 그래요. 그 인공지능의 반대말이 뭘까? 인간지능이에요. 맞아요. 인간지능이에요. 이거 인공지능은 뭐냐면 인간 지능을 흉내내는 거를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학습이라는 걸 해요. 학습. 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그냥 떨어지면 아프겠죠. 그죠? 그것도 학습인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겠어? 저렇게 계단 있는 데로 가야 되겠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져와서 그걸 학습하는 거예요. 그 경험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데이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학습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가 좀 됐어요? 네, 그래요. 아, 네. 정말 아예 개념 자체를 아예 꿰뚫어보는 예, 질문이었는데 학생이 요 질문 통해서 아 상품 드렸나요 혹시? 예. 이게 다른 친구들도 더 이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저쪽 예, 중간에 있는 친구 예, 랑 네, 그 뒤에 친구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 세 번째 줄에 있는 안경 쓴 친구. 아니요, 여기 먼저 질문하고 그 다음에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주변에도 방사선이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네, 생활 방사선 같은 거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맞습니다. 사실은 자연 속에서도 다양한 방사선들이 사실은 존재하고 햇빛 속에서도 방사선이 들어오고 그렇지만 또 방사선의 유용한 역할들도 있죠. 방사선이 살균 역할들도 하고 그다음에 아주 낮은 수준에 대한 방사선은 우리가 늘 쪼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 방사선 수치가 조금 더 올라가요. 그래서 비행기를 오래 타는 사람들은 방사선을 더 많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공기 조종사나 스튜어디스들은 그런 것들을 따로 이렇게 건강 검진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자연에서 받는 방사선 수치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전혀 해롭지가 않고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곳에 있는 것들 그런 곳들도 방사선 수치를 아주 그런 자연 방사선 수치 정도로 낮게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건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네. 아주 네. 좋은 질문이에요. 네. 네, 비행기 타기도 하고 저희 병원 가면은 또 이제 촬영하는 방사선 장비들도 있는데 그렇게 의료용으로 쓰이는 유용한 장비들도 있고요. 물론 안 좋게 쓰면은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 안 좋지만 예, 이렇게 긍정적으로 쓰이는 것도 있다. 예, 살펴보시면 되고 저희 뒤에 마지막 질문 아까 손든 친구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저기에 나온 로봇 개를 만들 때 대충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네, 그 로봇 개는 제가 이제 로봇 개 말고 휴머노이드 로봇, 사람을 만드는 로봇을 만들 때 한 5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동안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저 로봇 개는 로봇 개만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에서 가져와서 거기에 인공지능을 탑재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로봇을 만드는 데는 한 3년에서 5년 이상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학생들이 나중 가면은 이제 미래에 가면은 뭐 단축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학생들이 또 새로운 로봇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강의가 굉장히 그런 학생들의 과학적 흥미를 자극하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은 시간상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오늘 함께 해주신 박사님들 그다음에 교수님들의 좀 소감도 들어보고 싶은데 이게 좀 후련하신 분들도 있고 조금 설명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쉬운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어떠셨는지 저희 김병림 책임연구원님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처음에 왔을 때는 상당히 떨리고 내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들어주시고 해가지고 정말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우리 과학의 미래가 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어려서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나중에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한마디만 얘기해도 10가지를 알아듣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들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미래에 다들 이렇게 로봇이나 인공지능들을 개발하는 훌륭한 개발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아까 이제 로봇 이렇게 큰 로봇들이 시연을 하는 가운데 요 앞에 보면 조그만 로봇 하나가 있잖아요. 여기도 로봇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시연할 때 요 강아지도 같이 보면서 이렇게 꿈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우리 학생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요, 그죠? 네, 한강 작가가 받았어요. 노벨 물리학상은 또 누가 받았을까요? 미국에 있는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두 분 과학자가 받았죠. 제프리 힌튼 교수하고 또 그 한 분 스탠포드 대학교에 계신 분하고 두 분이 받으셨는데 또 인공지능 하는 분이 또 하나 받았어요. 예, 노벨 화학상을 인공지능 하는 분들이 받았어요. 하서비스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세돌 구단하고 같이 바둑 뒀던 딥블루 회사의 대표죠. 그래서 받았는데 그만큼 인공지능이 이렇게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과학에 관심 갖고 또 미래에 또 노벨 물리학상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꼭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같이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있는 학생들이 오늘 강의를 계기로 해서 또 공부하는 학생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슬램디 이제 이 박사님들의 강의가 내가 어렸을 때 굉장히 큰 인사이트였다라는 말이 들려올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인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 자 끝나고 제 안내 말씀만 드릴게요. 끝나고 야외에서 저희 오늘 로봇 강아지 2개 그리고 여기 있는 미니 강아지까지 시연하고 함께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보고 사진도 찍고 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고요. 끝나고 나서는 학생들 돌아올 때 탔었던 버스를 타고 다시 안전하게 귀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안내해 주신 선생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차근차근 움직여 주시길 바래요. 끝나고 나서는 저희 안내에 따라서 되도록이면 뒤쪽 줄부터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면서 사이언스 슬램디 60회차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모두 감사합니다.